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저희 오늘 월요일인 오늘부터 확대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무려 30분이 늘어났죠. 네, 저희 조금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풍성하게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저희와 또 1시간 20분 동안 함께할 네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조범수 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행히도 그래도 양대지수 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네. 오늘 다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잠잠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한국석유가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요. 뭐 극동유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유가 그리고 가스 가격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정과 긍정으로 일단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두 분, 중립 네. 한 분, 긍정은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부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2차 상승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석유 관련주들 잠잠했었는데 맞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까요? 조범수 팀장님. 아, 저였습니까? 네. 일단 솔직히 부정을 드린 연유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유가를 얘기한다면 부정이고 유가 관련주, 테마성을 띠는 유가 관련주라면 저는 긍정입니다. 이게 사실 좀 재밌는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뭐 한국석유, 뭐 흥국석유 말씀하신 대로 뭐 극동유화까지 상당히 많은 유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재밌는 포인트는 실질적인 유가의 변동성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가 선물 차트고요.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84불로 마이너스 1.7%입니다.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가나요? 뭐 단기전으로 가나요? 라는 여러 주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일부 악재적인 테마 쪽으로 쏠려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상승분을 만든 거지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유주가 쫓아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옳은 것 같고 제가 정유는 유가 관련주는 유가 관련된 부분은 부정이지만 정유 테마주는 긍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연유는 다름이 아니라 해당 전쟁이 결국에는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전쟁 구간에서 어제 이제 주말 중에 나온 뉴스죠. 머스크가 가자지구에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앞서가지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기화로 간 이유 중에서 물론 유럽과 미국의 원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현재 정보화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이러한 스타링크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에 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따져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테마성으로 따지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거래하시는 것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유주에 투자하시는 방향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유 관련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들 보시겠지만, 전쟁과 저는 유가 내지는 지수 자산들의 흐름들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료 함께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엄청 예전 걸프전부터 해서 9.11 그리고 걸프 2차전 쭉 여지껏 있었던 전쟁들 관련된 차트를 좀 구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자산들이 S&P 500, 10년째, 브렌트 오일, 골드 보시면은 언제는 올랐고 언제는 떨어졌고 상승 등락률이 다 다릅니다. 동일시하게 모든 자산들이 똑같이 움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로 무조건 정유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재 아직도 저희는 긴축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정유 관련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일단 올해 말까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산 유지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추가적인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미국을 한번 바라보실 텐데 미국이 이번에 긴축 구간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전략 비축유를 굉장히 쏟아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지금 보시면은 1985년도 수준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자, 근데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 불거지니까 어떤 흐름으로 넘어갔느냐? 미국이 결국 전략 비축유를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자국 내 경기를 버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준은 뭐죠? 유가 생산량 계속 올려야 됩니다. 계속 올리면서 버텨야 돼요. 유가가 똑같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추세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생산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유가 생산량은 지난 2008년도 대비해서 이미 코로나 때 이전보다 더욱이 생산량을 늘려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전쟁 모멘텀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이 단기적인 악재 속에서 흐름 맞춰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이점이 보였죠.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악재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꾀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법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유의해야 된다. 정유 네. 가스주에 대해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매크로 이슈도 짚어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또 긍정을 들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정유 가스주에 대한 전망을 여쭤봤는데 손여루 팀장님은 이러한 섹터에 대해서 약간 테마성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대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정을 드렸겠지만 주식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긍정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제 조 팀장님께서 다양한 매크로 이슈를 다 다뤄주셔서 저는 그냥 종목이랑 주가, 수급 이런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초입에다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유가나 가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랑 같이 이제 팀장님 노트북 펴가지고 봤는데 저 역시도 선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 선물이 움직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보통 S-오일이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실적으로 반영된 종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유가나 가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체크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대외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성장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양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양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장의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누가 먼저 살까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반도체나 이차전지, 뭐 로봇, 뭐 AI 소프트웨어 이 섹터들 수급도는 괜찮은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누가 이제 거대 물량을 넣냐 마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 이런 가자지구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원유, 유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순매수를 하셨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4일 넘게요. 그래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GSE 이런 종목들을 다 봤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지만 손 팀장이 긍정 의견 말했으니까 이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100% 수익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로는 그래도 내일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데 테마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GSE나 뭐 대성에너지 뭐 극동유화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네. 영향을 받는 섹터가 정유 가스주 말고도 뭐 맞아요. 반도체 업황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이제 내일 또 삼성전자가 맞아요. 실적을 내놓잖아요. 실적을 내놓고 나서 자세한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손 팀장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삼성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 섹터의 향방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을 잠정 실적과 큰 오차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의 흑자 전환도 아니죠. 이미 흑자였으니까.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을 2024년 상반기에 보는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2023년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다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렇게 조금 전망치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실적 추이와는 상관없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픽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외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전후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잠정 실적 전후로 이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실적 발표가 늦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근데 뭐 인텔이나 뭐 이번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 될 건데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어떤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발표를 이바지할 수 있는 뭐 GPU에 대한 판매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를 뭐 국내 네이버가 어떤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쉬울까 싶습니다. 뭐 네이버랑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가 엔비디아의 GPU보다 속도 10배 빠른 GPU를 생산하겠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고 네이버랑 삼성전자가 오히려 그런 반사 이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될까? 이제 조 팀장님하고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됐으면 사실 AMD랑 인텔이 이미 했을 것이다. 그런 그런 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가 정말 엔비디아에 대적할 수 있는 GPU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되면 엔비디아의 라인업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고 그게 되면 삼성전자랑 네이버의 라인업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뉴스를 확인하고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아직은 엔비디아의 그 질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네이버 관련 종목들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이미 뭐 기대감이 상승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대비해서 저점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는 반도체 투심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와 네이버 관련 GPU 생산 모멘텀은 내가 어느 쪽으로 길을 탈까, 어느 쪽을 줄을 설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이제 리오프닝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와 LG 생활건강이 어닝 미스를 발표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는데 그동안 유커 수혜주로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 광군절 이후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4분기에는 또 실적 전환이 가능할지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8월에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한 이후에는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흘러내린 이후에 좀 모멘텀이 확실히 부재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그 경기 지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뭐 부동산 뭐 경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시간이 꽤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이 소비 패턴 같은 경우도 많이 변했죠. 지금 현재 뭐 명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어떤 그 럭셔리 뭐 제품을 그 대규모 구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의 유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인디 브랜드, 그 중저가 이런 쪽으로의 이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중국 그 유커들의 소비 패턴을 기대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의 이 접근하는 부분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판매하는 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직구 또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 많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호의 기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가져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화장품도 그렇고 뭐 카지노, 뭐 이런 면세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의 숙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유커와 이 중국 전통적인 유커 관련주들의 주가 상관관계는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다른 국가들 쪽에서의 이 실적이 좀 퍼포먼스 나오는 그런 기업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주가 조금 소외되는 걸지 걱정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전략 짜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올해 또 최대 IPO 사례에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도 부진하고 네. 공모주 투자 심리가 예전처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과연 에코프로 그룹의 첫 코스피 상장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지금까지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이셨는데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의견이 많던데요. 그거랑 뭐 제가 2차 전지를 네. 만족해 보는 거랑 상관없이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열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수요 예측을 이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상장하고 난 뒤가 문제겠죠. 그래서 IPO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흥행할 것 같습니다. 흥행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란지, 그리고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어떤 사랑이라 할까요? 이게 너무나 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셀트리온 복릿한 그런 2차 전지 산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그 IPO에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흥행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난 뒤가 일단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참 로봇 관련된 IPO 관련된 기대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장 IPO 당시에는 뭐 기간 수요 예측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반 공모 절차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절차를 좀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IPO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였던 뭐 시황과 상관없이 아마 흥행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수요 예측에 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IPO를 그 공모에 참여해도 이제 균등 방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죠.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다라고 봐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것도 투자의 한 방법인데 이거를 균등하게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균등 배분 얘기 나온 뒤부터는 솔직히 IPO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만약에 많이 배승받는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뭐 균등 배분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김 빠진 맥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 관심이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관 수요 예측이 11월 3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